안녕하세요. 한 두 달 만에 뵙는데 저번 달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주제로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최근에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피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피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 최근에도 환자들 중에 좀 피곤하다고 오는 환자가 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 피곤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이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피로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선전 문구인데요. 되게 유명한 선전 문구잖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다. 이런 간 때문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이 간이 피로에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간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간 때문이 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피로들, 그리고 그런 어떤 병이 숨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피로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떤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 진짜 말해드리기 위해서는 피로란 어떤 것이냐 정의가 필요한데, 피로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활동,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르겠죠. 노동직도 있을 테고, 저처럼 진료 보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사무직 하는 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응대를 하는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일상생활을 평소에 지치지 않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여기서 집중이 필요한 일, 내가 했던 일 중에서 뭐 돈을 계산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게 도저히 이게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피로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피로가 있다고 다 병원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피곤하다 하거든요. 이런 현대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특히 한국은 되게 경쟁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되고, 그러므로 이런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제 이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도 나도 피로하다고 하니까 피로로 그냥 당연히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로 안에서 숨어져 있는 질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피로감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밤에 자서 일어나기 힘든데, 이 일어나기가 힘든 피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는 대부분 그냥 현재 노동이 너무 많거나 현재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이럴 경우에가 피곤하고 힘들다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질환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하면서도 한 15% 정도는 거의 피로 증후군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이 피로 증후군에 부합될 만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무런 몸에 문제가 있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만성 질환자,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갑상선 질환, 뭐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24%하니까 되게 적어 보이지만 4명 중에 1명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 없이 피로감만 있는 경우도, 하다못해 암 환자도 그냥 나 너무 피로해요, 이것만으로도 와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까도 25%만이 그런 병이 있다고 했고, 대부분은 식이, 현재 먹고 있는 게 불충분한지, 그리고 수면,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경우, 수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수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많이 피곤하냐면, 우리가 몸에서 뇌가 있잖아요. 뇌가 몸에서 먹는 것에 거의 한 30% 정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뇌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그만큼 잘 먹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뇌가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 쓰니까 이 에너지 소모량이 극심해지고,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로감이 빨리 올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현재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피로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희님, 저도 이제 현재인의 피로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아까도 지금 말했듯이 가장 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가 되게 심해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교 많이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교함에 있어서 위에 서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 계속 놓여지게 돼요.
그리고 시기도 얘기 드리는데 사실 골고루 먹는다 중요한 게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간이 쓰는 것 중에서 이 피로감을 해독하고 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을 순화시켜서 내보내는 장기가 간이에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게 되는데 간의 해독 작용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이 간의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아니면 타우린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몸에 있어야만이 이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인스턴트류를 많이 먹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떡볶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라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탄수화물에 부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 피로감도 역시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원인인 식이, 수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그런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빨리 밥을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야근 등등에 시달리면서 적정한 수면을 못하면서 이제 이런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박미령님도 검사시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하잖아요. 술과 흡연을 잃지 않는 주부가 많이 간 수치가 올라간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간입니다. 네, 지방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뱃살이 찌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 여성분들 중에 중년 이상이 되면은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제 비만이 생기는데 비만이 중심성으로 생겨요. 중심성으로. 배 쪽으로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기거든요. 그게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도의 간 수치의 상승에 있고 최근에 복부 비만이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한번 복부 초음파 같은 것을 해서 간에 지방간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지방간이 생기면 간세포 사이사이에 이 지방이 껴서 둥글둥글하게 끼게 되거든요. 이게 간세포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간세포를 깨트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간 수치라고 하는 수치가 ALT, AST, 감마GTP 이런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이 수치들은요, 간이 깨져서 만든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깨져서 만든 못에서 나오는 수치예요. 간이 이제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간의 세포, 헤파토사이트가 이제 깨지면서 나오는 수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한번 복부 초음파 같은 걸 받아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다음 얘기 할게요. 도라에당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자는 시간대,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제쯤 좋으면 말씀드릴까? 이게 지금 이제 곧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요 도라에당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열대야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진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뭔가 서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생각해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좀 얕게 자고 꿈을 많이 꾸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한 달 사이에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밤에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에어컨을 켜고 자서 해결이 됐거든요. 원래 에어컨 켜고 자는 걸 싫어했는데 에어컨 켜고 잔 다음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도 쉬어주고 몸도 쉬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주지 못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수면은 피로감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잘 자지 못하면 이제 피곤하게 되는데요. 지금 질문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잠은 7시간 수면 시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만약에 7시간을 못 자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낮에 자게 돼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에디슨이 잠은 4시간만 자도 된다. 자기는 거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디슨이 찍힌 사진을 보면 낮에 그렇게 조는 사진이 많았대요. 즉 에디슨은 이 꾸벅꾸벅 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을 그만큼 채운 거죠. 즉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즉 시간은 어떤 사람인 경우는 새벽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밤에 잘 수 없으니 낮에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서 최소한 나는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 일찍 자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 자는 시간부터 7시간 자는지. 그래서 내가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다 채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그것을 채우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잠이 잘 못 드는 사람일 경우 낮에 먼저 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잠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진짜 대단하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를 줄이는 쪽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일단은 카페인이 뭐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받는 분들은 커피에서 잠을 못 자거나 커피에서 이 잠이 얕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카페인 섭취량이 그렇게 많은지 적은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니까 내가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습관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뭐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베개가 너무 높게 자진 않는지, 이런 내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난 잠을 못 잔다. 그럼 내 수면 패턴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루 종일 잘 때 자기의 뇌파라든지 코 고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보험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내 수면 패턴이 이상한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도무지 개선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자지 못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이 수면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수면이 불규칙적으로 잔다면 규칙적인 시간에 이제 정확한 시간에 수면제를 먹으면서 내 수면 패턴을 개선해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멜라토닌 얘기 나오잖아요. 멜라토닌도 전 추천해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이제 수면 리듬 자체를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이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먹어주는 게 좋아요. 한 달 전엔 효과가 없어서 그 전에는 이제 멜라토닌을 먹으면서 추가시키는 이제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서 수면 패턴을 잡고 멜라토닌을 같이 섭취해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먹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인님, 원장님 5개월 전에 구순포진이 3차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입에 이제 이렇게 궤양 같은 게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거죠. 너무 필요한 게 맞아요. 이제 구순포진이라든지 대상포진은요, 어릴 때 우리가 수두에 걸렸던 거예요. 걸려서 몸에 있어요. 몸에 이제 균이 있는데 이 균은 이제 평소에 활동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얘가 쑥 올라와요. 근데 구순포진이 올라오면 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불편하잖아요. 또 잠도 잘 못 자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문제가 있어서 걸린 건 아니고 옛날에 수두에 걸렸던 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내 몸에, 그러니까 이 수두균을 누를 만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혹시 내 몸에서 다른 숨어있는 질환들이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뭐 만성질환이 있는지, 뭐 당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 너무 빠져 있는 상태인데 69세 여성이신데 연님은 BMI가 21 정도면 너무 낮아요. 실제로 이 정도면은 근감소증에 가까울 정도로 체질량 지수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이게 나이가 들면 너무 적게 나가고 몸에서 근육량이 적은 것 자체가 이제 피곤함이라든지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구순포진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골고루 먹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일단은 약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요, 근처 병원에 가서 내 식단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내 식단이 너무 작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잘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몸에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어떤 숨은 질환이 있는지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게 있어도 내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내가 먹은 에너지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뭐 아니면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으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더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날씬하면 내 몸에서 혹시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내가 진짜 필요한지, 나 필요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필요에 대한 건 정말 테스트가 많은데, 이 테스트도 쉬운 테스트여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왔는데요. 필요도 자과 테스트예요. 첫 번째 1번부터 9번까지 문항이 있고요. 전혀 아니다가 1점이고, 그 다음에 매우 그렇다가 7점이에요. 약간 어쨌든 필요라는 게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의욕이 떨어지는가, 첫 번째. 그리고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 이 운동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많은 양의 운동을 했는데 피곤해진다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자전거를 100km 탔다. 근데 당연히 피곤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운동량을 한 거예요. 뭐 30분 정도 걷기를 했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이제 피곤한 거죠. 그리고 쉽게 피곤해진다. 내가 쉽게 피곤해진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했던 거, 뭐 설거지를 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간단한 동네 산책을 했는데 피곤하다. 이러면 쉽게 피곤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로 때문에 신체 기능이 지장을 받는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뭐 아니면 두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피로로 인해 문제가 종종 생긴다. 피로해서 내가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결제를 할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돈 계산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계산을 못 하겠다. 이러면 이제 피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 얘기예요. 그리고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어렵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피로 때문에 업무와 책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결제 서류를 봤는데 요걸 읽는데도 힘들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내가 삶을 괴롭히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피로가 들어간다. 이것이 해당되면은 이제 매우 그렇다, 아니면 뭐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로에서 직장 가정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즉 피로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점수를 매겼을 때 28점 이상 넘어가면 피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5점이 넘어가면 병적 피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피곤한지 아닌지를 한번 나중에 이제 다시 방송을 보면서 한번 요 설문지를 스탑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피곤하다면 이제 특히 45점 넘으면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되고, 28점이 넘어가도 뭔가 내가 지장이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피로 중에서 4분의 1, 25%는 어떤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진단이 달라진다. 요거 얘기 하기 전에 또 몇 개 질문 받을게요. 오랜만에 오니까 질문이 많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질문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와우님, 옆구리가 아파서요. 특히 왼쪽 옆구리는 무슨 기능을 해요? 일단 옆구리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한 거는 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육이 움직였을 때 아픈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질환이 많아요. 여기는 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뭐 많은데, 왼쪽에는 가장 흔한 거는 움직일 때 아프면은 근육통입니다. 왼쪽을 사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아팠을 때는 최근에 뭔가 운동을 새로 시작했는지, 뭐 내가 골프를 새로 시작했는지, 이거 되게 흔해요. 옆구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뭐 사장님 뭐 최근에 골프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맞아요. 그만큼 옆구리가 갑자기 아픈 건 근육통이 맨 처음 흔합니다. 근데 옆구리가 아픈데 막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이 옆구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 콩팥이 있어요. 콩팥에 돌이 박혀 있거나 콩팥에 관이 늘어나는 수신증이 생기면 옆구리 쪽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또한 만약에 열을 동반한다면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우신염을 의심해야 돼요. 요거는 입원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있는 가장 흔한 거는 근육통. 근데 만약에 열을 동반하거나 숨도 쉬지 못하게 아프거나 뭔가 되게 불편하거나 소변 볼 때도 같이 불편하고 이런 다른 증상들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하시면 됩니다. 안나 JJ님, 내과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다 잘 보시나요? 간 초음파를? 보통 소화기 내과가 가장 잘 보고요. 대부분의 내과 원장님들은 다 초음파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초음파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병원 오시면 초음파 잘 봐드릴게요. 네. 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님 통계까지 하고 다시 이제 할게요. 네. 41입니다. 18세부터 지방 간염으로 약을 간간히 먹고 있습니다. 지방에 많은 약을 먹다 보니 피곤하고 변비가 생겨서 동맥 기능, 간 기능이 다시 올라서 CNU 처방을 받는데, 이거 저 아니에요? 간 기능은 ALT가 보통 80대로 유지하는데요. 이 ALT와 AST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감마지 TP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토탈 빌리루빈도 차이가 있고, 간 수치들은 다 각각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다 가치가 반영이 되지만 ALT, AST 중에 ALT가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비만한지 아닌지, 내가 술을 많이 먹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간이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올라가는 수치예요. 아니면 내가 뭐 다려 먹는 물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독성 간염에서도 ALT의 비율이 높고 AST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물론 이거 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AST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뭐 간염, 아니면은 뭐 숨어있는 만성 간염, 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검사들을 하면서 꼭 간의 모양을 보는 간 초음파를 해보는 게 괜찮고, 좀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리지만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합니다. 이제 이거 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외람돼 뭐 다 요거랑 좀 다른데, 위암 때문에 걱정이라면 위내시경을 얼마 만에 한번 해야 되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간염의 위암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헬리코박터균도 흔하고 이 위가 선천적으로 좀 약한 편이어서 장상피 화생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을 받으면 장상피 화생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헬리코박터균도 많이 나오는데요. 위암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에서 항상 1위, 사망률 1위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엔 발생률이 엄청 높은 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위내시경을 1년마다 할 경우에는 위암에 대한 사망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안 죽는데요. 위내시경을 1년마다 하면 위암에 죽을 확률이 없대요. 위암 가족력이 있어도. 즉 조기 위암을 다 잡아내서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1년마다 내시경을 하신다면 당신은 절대 위암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돼요. 근데 국가암검진을 통한 2년에 한 번씩 가도 거의 95% 정도는 절대 생존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꼭 국가에서 해줄 때 내가 그냥 위암에 작년에 깨끗했어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꼭 2년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기간에 따라 진단이 달라요. 급성기 피로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지속성 피로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되는 만성 피로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다 진단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성기 피로를 급성기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피곤해요라고 하고 온 사람하고 6개월 이상 아프다고 온 사람하고 진단도 다르고 검사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병도 달라요. 물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지속성 피로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진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성기 피로는 거의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거의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간 때문입니다. 예, 간 때문이에요. 급성 간송상. 간이 갑자기 아플 경우에요. 간은 해독에 관여되기 때문에 진짜 갑자기 확 피곤해져요. 진짜 노래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 가장 흔한 건 독성 간염입니다. 독성하니까 뭔가 진짜 독에 걸린 그런 게 아니라 간이 해독 작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간에 이제 독성 물질들이 들어오면 간에서 그 해독을 다 못하니까 간이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도 눕고 간도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굴도 노래지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간 수치가 200, 300 이렇게 올라가요. A형 간염에 의한 균에 의한 독성 간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B형 간염 같은 만성 간염균도 급성으로 왔을 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주에 의해서 갑자기 독성 간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되게 도수가 셀 술을 갑자기 원샷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간이 버티고 해독할 수 있는 이상의 술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감은 간이 호소하는 어떤 첫 번째 신호예요. 묵묵하게 일하는 간이 피로를 느낄 정도면 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 최근에 백일해가 도는데요. 백일해균이 걸린 아이들이 감기 증상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몸에 감염이 걸렸을 때 특히 노인분들은 이 균에 걸렸을 때 열이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염증 수치 CRP 검사 같은 걸 하면 진짜 염증이 올라가 있고 항생제를 처방하면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갑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열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영양제만 맞을 게 아니라 염증에 대한 백혈구 검사, CRP 검사를 했을 때 CRP 수치가 10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폐렴인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기침할 수 있을 만큼 폐 기능이 없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꼭 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많아요. 새로 시작한 약물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히스타민제 같은 거 먹는데 히스타민제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최근에 먹었습니다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처방받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처방했는데 그것이 너무 혈압이 잘 떨어지거나 너무 강이 잘 떨어져 버려가지고 확 피곤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약물을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감염이 이런 감기적인 것만 아니라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절이 부었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마지막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데 이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올해 호흡기 감염병이 걸렸을 때 그냥
잘 낫고 끝나는 분도 많은데 면역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이 코비드 신드롬처럼 그냥 막 피곤한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대. 이게 막 3개월까지도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코로나가 참 별난 병인 것 같아요. 지금도 돌고 있는데 코로나가 의외로 감기 증상 없이 피곤함만 갖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기 피로를 평가할 때는 동반 증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 혹시 열이 나지 않는지, 설사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포진 얘기하셨는데 대상포진처 포진이 있는지, 아니면 피부나 이런 데 발적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여행 갔다 와서 시차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엄청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화돼서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는지, 이런 것, 시차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일상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급성기 피로는 대체적으로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만성 피로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이제 또 간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질문 또 받을게요. 하나님이 저는 음식과 물 먹을 때 권리능하고 약간 오른쪽에 가슴 통증이 있어요. 소화기내과 오세요. 요거 식도염 같아요. 소화기내과 오시면 요거 가장 흔한 게 걸리고 가슴 통증이, 흉통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비욘디 흉통이나 비욘디 웃음민 쳐보면 흉통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흉통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 왼쪽 가슴이면 심장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가슴 쪽은 심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특히 음식과 관계되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물 좀 많이 드셔보셨는데 물 먹고 나서 통증이 좀 완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더욱더 식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염일 경우에 제산제만 잘 처방받아도 좋아질 수 있고, 약간 숨이 차요.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소화도 안 되고 식도를 짓누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가면은 비슷하게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도 같이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폐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 기능의 문제가 아니면 아마 식도염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할 수 없는 너님, 음주를 즐겨하고 10년째 간장약을 정복하고 있는데 피로는 덜해요. 간장약을 오래 복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간장약의 성분 자체가, 우루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필요한 성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고덱스라든지 헤파메스 이런 약들도 보면 대부분 비타민 B군이 들어가요. 그건 이제 곧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간은 피로 회복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사작용이 있고 해독작용이 있고 면역작용도 있고 음식을 분해하는 작용까지 해요. 그러니까 간이 진짜 탱크처럼 크거든요. 간이 거의 우리 머리만 해요. 그만큼 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영양분을 잘 소화시켜서 몸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해독작용을 해서 피로감을 해소시켜주고, 면역작용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간의 피로에서 우루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그냥 우리 복잡하게 이거 생각할 거 없이요. 1번 회로가 있고 2번 회로가 있어요. 2번 회로가 있어서 이렇게 독소나 톡신, 다 통틀어서 톡신이라고 합시다. 몸에서 해로운 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독소라고 하는데, 독소를 쫙 해독시켜서 이렇게 소변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걸로 딱 싹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배설시키는데 여러 가지가 관여되는데, 간세포가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바깥에서 이런 것들 공급해줘가지고 간세포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런 것에 작용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비타민 B들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B3, B12 이런 것들이 쫙 작용하고, 엽산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먹는 영양제라든지 우리가 간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성분 보면 비타민들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런 것들이 간에 뉴트리션 유주를 주면서 우리 몸의 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최근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저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라이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피로야 가라 하면 나오는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 동아제약 땡땡땡 음료수 보면 이 타우린이죠. 타우린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영양제 맞으면 피로감이 좀 가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영양제, 우리 병원에서 맞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성분들이 대부분 요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이런 게 급작스럽게 혈액을 통해서 빨리 간에 공급되면서 피로 회복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 때문은 아니지만 간이 피로감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간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간 덕분에 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간약이라고 하고 처방받게 되는 거죠.
간질환, 이제 간이 못 버티면 간질환에 생기는데요. 가장 간질환의 첫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진짜 간이 힘들어서 오는 분들은 진짜 피곤하다고 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와요. 그리고 뭔가 노래져 있어요. 얼굴이 뭔가 색조가 변화되고 이 간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진짜 술 많이 먹는 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너무 피곤하다고 왔는데 배에다 이렇게 댔는데 간이 만져져요. 간이 너무 부은 거예요. 간이 만져지고 간이 부으니까 장을 누르잖아요. 이만큼 큰 장이 간이 더 커졌으니까 소화불량도 생겼고요. 그래서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그분은 뭐 30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좀 약간 한 달 정도 절주한 상태고 간약을 먹고서 진짜 간이 좀 줄어들었고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얼굴이 노라진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간은 피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감염이죠. 실제로 이제 감염에 걸리고 나면은 이제 가장 흔한 거, 이거는 이제 코비드 신드롬,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걸린 다음에 이제 어떤 증상이 가장 많았나? 이 뭐 머리도 아팠다 그러고 기침도 한다 그러고 뭐 두근거림도 있다 그러고 뭐 구역질도 있다 그러는데 제일 흔한 거는 패티그, 피로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앓고 난 사람 중에 58%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급성기에 피로 검사를 할 땐 이런 검사들을 해요.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인데 일단 백혈구 검사를 하겠죠. 일단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생리량이 많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최근에 위장관 출혈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피가 빠지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빈혈 검사를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검사, 이런 검사들 하는데 뭐 혈당 검사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당뇨가 숨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콩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콩팥 검사도 하는데 핵심적인 검사 중에 하나가 간 검사, 황달 검사, 이런 검사예요. 아까 ALT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검사. 도라이당님 얘기하시는 노래졌다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그냥 노래져서 비타민C 섭취량이 많아서 노래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게 돼요.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간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를 꼭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 만성 갑상선염도 있지만 아급성으로 갑자기 오는 갑상선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TSH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아까도 갑자기 염증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해주는 이 CRP, 우리 염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는 CRP 검사를 급성기에 피로감으로 오는 분한테 저희는 이런 검사를 하고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폐렴이 있는데 기침이 없는 폐렴도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특히 최근처럼 100일에가 돌 때는 피로감으로 오는 경우도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우리가 급성기 피로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이제 급성기 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더 흔한, 이제 여기 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만성기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질문을 잠깐 받고 또 하겠습니다. 푸아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접은 저림 때문에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없는데 피로의 현상인가요? 요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 이 아래쪽에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좌식 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데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으면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서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지의 정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경동맥과 함께 몇 가지 디다이머 같은 검사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디스크가 더 흔하겠지만 디스크를 검사하는 건 MRI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걸 내과적 질환을 먼저 감별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를 해보는 쪽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맞다면 이쪽에서 해결하면 좀 비용적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도라이당님이 얼굴이 노란 것은 간이 안 좋다고 하는데 피부 노화 때문에 노래질 수도 있습니다. 간이 완전해서 노래질 수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아까 검사 토탈 빌리루빈입니다. 토탈 빌리루빈 검사를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간 때문에 노래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정태심님, 저는 피로를 별로 느끼지 않는데 초음파 결과 간이 좀 거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요, 이럴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젊고 날씬하신 분들은 간이 거칩니다. 모양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간이 거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간 수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간염인 B형 간염, C형 간염 정도는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있다면 그분들도 간이 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가장 흔한 것들을 감별할 수 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제 만성기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성기 피로는 급성기와 만성기는 피로 검사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만성기는 오랫동안 6개월 이상 계속 피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실제 통계를 내려봤는데 25% 정도 25% 정도 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성기 피로 중에서 정말 안 좋은 건 오랫동안 피로를 앓으면서 같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따로 나중에 정리해서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성기 피로는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특히 만성기 피로는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이가 들면서 물론 이제 나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나이가 들면은 확실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많이 호소됩니다. 물론 무조건 그게 나이가 떨어졌다고 간과할 건 아니고 숨어있는 질환도 그만큼 많을 수가 있죠. 또한 갱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완경기가 되면은 정말로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여자를 여자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하고 뱃살을 찌지 않게 하고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피로감을 없애주는데 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머리도 빠지고 노화도 오고 늙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신 분은 바로 갱년기 호르몬을 적극 권고드려요. 사실 유방 쪽만 잘 감별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만성 질환들,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가 이제 이 만성기 피로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로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조금만 걸었는데 숨이 차다. 조금 옛날에는 잘 걸었는데 숨이 차는데 내가 아마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장이 어떤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심장에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그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숨이 차고 그리고 잘 못 걷고 꼭 흉통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큰 아주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피로감처럼 자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예전에 잘 피던 담배나 카페인들의 기호식품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의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나 카페인을 이제 줄여야 될 때, 금연을 하고 카페인을 끊거나 줄여야 될 때인 신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병력 중에서 내가 담배를 계속 피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 이걸 끊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 진짜 이게 숨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내가 많이 피곤하다고 오고 살 빠진다고 오는데 진짜 그냥 물만 땡긴다 이러면은 진짜 당뇨 의심하고,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검사를 해보면 진짜 당뇨가 많이 나와요. 당뇨가 진짜 피곤함의 만성질환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핵,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숨어있는 결핵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옛날에는 우리 과 중에 결핵과라는 과가 있었어요. 내과, 결핵과, 외과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만큼 결핵이 흔했거든요. 이제 뭐 결핵과는 없긴 하지만 아직도 있긴 있어요. 뭐 녹색병원 이런 데는 있는데, 이 결핵도 이 피곤함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증상 아예 없이. 그리고 갑상선 질환.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간 때문이 아니고 간 덕분에 안 피로난 거고, 피로는 갑상선 때문이야. 이건 맞습니다. 갑상선은 피로를 일으키는 장기입니다. 항진이 돼도 저하가 돼도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 우울증은 우울증 약 때문도 피곤할 수 있고 우울증 때문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드문 걸로 뇌하 수치 이상이 있을 때, 그 백혈병이나 그 혈액 종양이 있을 때, 그리고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피곤하다는 사람이 왔는데 약간 덜덜덜 떨거나, 아니면 좀 내 어머니가 되게 피곤하다 그러는데 뭔가 덜덜덜 떨거나 막 종종 걸음으로 걷거나, 이때는 파킨슨을 의심해야 돼요. 파킨슨은 진짜 이제 주위 사람이 내 어머니를 조금만 세심하게 보고 발견하면, 약만 빨리 쓰면 그만큼의 진행을 엄청 늦출 수 있는 병이에요. 이거는 가족이 발견해주고, 가족이 세심하게 발견하면 정말 밝혀질 수 있는 병이거든요.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어머니가 갑자기 피곤한데 뭔가 걸음걸이가 바뀌었을지 뭐 이런 것 있으면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큰 장기가 문제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드문 병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에 대한 피로 검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아까 백혈병 검사는 이 WBC 검사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백혈병이 있을 경우 혈소판이나 발모글로빈 이런 수치들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는 이런 그 CBC라는 그 기본 검사를 통해서도 백혈병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혈액 질환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콩팥 수치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잘 못 먹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어서 이제 프로테인이라든지 알부민 같은 영양 수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언제나 간대문, ALT, AST, 감마GTP, 빌리루빈 같은 이런 피 검사를 저희가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도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 검사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검사하나 생각해서 또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 그렇게 비싼 검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 이거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건 진짜 저는 피로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당뇨를 확진할 수 있어요. 혈당은 그때그때 변하지만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변하지 잘 않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풍 수치, 그다음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거나 당뇨가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 검사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다면 이 알파 베토 프로테인, CEA, 그리고 PSA, CA99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들이 암표지자라는 검사예요. 암표지자는 뭐 어떤 원장님들 같은 경우 맞아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성 피로에서 비싸지 않은 검사로서 큰 효과가 있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여기 대치동에 롯데타워가 보이는데요. 롯데타워가 무너진 건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유리창 깨진 거는 볼 수 없더라도 근데 이게 크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롯데타워 무너지는 것처럼 몸이 무너지는 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 그것도 뭐 PSA 같은 경우나 알파베토는 상당히 유의성이 있는 검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에서 이런 검사를 권하게 되고 또 이 폐경이 되기 직전에 많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렇게 여자 호르몬들, 에스트로겐 이런 검사들을 해서 갱년기가 빨리 진행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게 되고요. 또 추가로 남자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 떨어지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수영 선수 많아져서 유명한 주사가 있는데요. 그 주사 같은 경우 사실은 남성 갱년기가 심해진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치료제가 돼요. 진짜 그 내비도를 제가 정말로 피곤하고 그냥 만사가 귀찮다는 노인분들 한번 맞춘 적이 있는데 정말로 생활 자체가 개선이 됐다. 내가 이제 남하고 만날 수 있고 운동도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분도 있을 만큼 갱년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갱년기를 진단했을 때 이것들을 이 증상을 개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D도 이 몸에서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낮으면 피곤할 수 있어서 비타민 D 검사나 코티솔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검사를 우리가 만성 피로 검사라고 하고 물론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뭔가 뚜렷한 증상이 없을 땐 전 이걸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만성 피로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이 결핵이에요. 이 결핵은 이 균이 호기성 균이라고 해서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핵균이 있으면 이 엑스레이 위쪽이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결핵을 엑스레이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핵 환자를 이렇게 잡아내면 이 결핵을 치료해서 피곤함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티솔 감소. 우리 몸에서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이 있는데요. 이 코티솔은 몸에서 스트레스를 이제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 말고 뭔가 몸이 극단적 상황에 놓이거나 그러면 코티솔이라는 게 팍팍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코티솔은 많이 분비가 되면 이 코티솔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만드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이렇게 바뀌어요. 코티솔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도스테론으로 바뀌고 우리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런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들로 다 바뀌거든요. 근데 다 코티솔로 갖다 다 쓰게 되면 이런 게 만드는 기능이 좀 망가지게 돼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피곤함을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 부족한 최근에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많이 겪었거나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코티솔 수치도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받고 갑상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덱스 우르사 먹는 게 수치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대사 부담이 없고요. 아까도 간의 패스웨이 말했지만 이것이 고덱스의 성분 중에 대부분은 비타민 B군입니다. 그리고 우르사는 우록시데스 엑시드? 이런 거일 거예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이 두 성분은 간에 아까 1 패스웨이, 2 패스웨이가 진행되는데 관여하면서 그 회복을 도와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물질이기보다 간의 부담을 목발처럼 덜어주면서 간 자체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을 괴롭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방간이 있다면 살을 빼시고 만약에 독성 간염이 있다면 허발, 예를 들어 타먹는 거나 다려먹는 물 같은 것들을 빼고 드시면 되고 한약을 먹고 있다면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이런 한약의 성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요. 모든 한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고덱스나 우르사는 먹는 게 당연히 수치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 먹는 게 좋고 계속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약은 아닙니다. 워낙 영양제급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둘 다 나쁘겠지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중에 굳이 하나 뽑자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나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나쁘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은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막 진짜 막 30대 복수 생겨서 오고 그래서요. 제가 못 끊으니까.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을 이 걸릴 정도의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진짜 예, 이런 얘기 하다가 좀 병원에 와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들 정말 알코올 끊으세요. 예. 이게 쓴소리 같아 보이지만 진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진짜 환자 가족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요. 갑상선은 간 때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상선은 갑상선 때문에 정말 피곤할 수 있어요.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초음파를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치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초음파를 하게 돼서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보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 막 쥐파먹은 듯 하죠. 쥐파먹은 듯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상선염이에요. 갑상선염이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서 현재 피로감이 현저히 좋아질 수 있고 삶의 질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무엇보다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로감이 있고 뭐 두근거림이 있거나 뭔가 매사가 너무 저하돼요. 뭔가 추위도 많이 느끼고 최근에 막 체중도 많이 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간 때문이야 아니고 갑상선 때문이야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이 이 몸에 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단과 치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아직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에요. 저희 병원에 저기 신림에서 맨날 찾아오는 환자분이 있는데 저도 그분한테 짧은 진료를 보면서 많이 미안한데요. 사실 만성 피로 증후군 같아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사실 신드롬 그 자체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새로운 피로가 아니고 6개월 동안 막 피로가 지속된 거예요. 새로운 피로가 생겼는데 그 6개월 이상 지속됐고 이분들은 그냥 삶이 되게 힘들어요. 뭐 인후통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근육통도 있고 뭐 뭔가 압통도 있고 관절통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만성 피로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술을 마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술도 안 마셔요. 그리고 뭐 우울증 약을 뭐 먹고 있게 되죠.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피로가 계속되는데 이런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질환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만성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이제 진짜 가이드라인에 묶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영양제 치료도 하고 뭐 기능약으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신과적인 뭐 TCI 같은 약들을 주면서 저희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에서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병력 척지도 어렵고 환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진료 시간은 되게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지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이 빈도수 봐요. 90% 정도까지 80에서 90% 정도가 수면장애, 두통, 근육통, 기억력장애, 근육악화 등의 정말 안 좋은 질환들을 이렇게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실 이렇게 만성피로 증후군도 어쨌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조효소 치료라든지 영양제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사망계 우울증 같은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들이 계속 우리도 쓰고 있고 뭐 프레가발린 같은 통증을 완화시켰거나 아니면 수면제 같은 약들로 현재 있는 피로 증후군의 여러 가지 같이 동반된 증상들을 낮춰주면서 그래도 삶에서 좀 스트레스 풀한 부분들을 줄여주는 여러 치료들이나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꼭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랑 부합할 수 있는 병원을 꼭 찾아서 그래도 치료를 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이 많네요. 질문이 없을 줄 알고 내용을 꽉 채워서 왔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피곤하다면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기관이 언제부터인가가 첫 번째 중요해요. 급성기의 피로들은 대부분 치료 원인들이 거의 다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하면 그 피로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어요. 짧아요. 뭐 한 달 안에 피곤했는데 체중도 떨어졌고 뭐 식욕도 떨어졌고 열도 나고 뭐 호흡기 증상이나 피부에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와서 빨리 원인을 잡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피 검사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라든지 당뇨, 류마티스, 갑상선 같은 만약에 오랫동안 6개월 이상 피로감이 지속됐다면 이런 병들을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유 없은 체중 감소가 갑자기 계속됐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본 피 검사를 했는데 빈혈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까 암표지자 같은 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검사인 CT나 위장관 내시경
내시경 같은 경우는 빈혈을 잡아내고 뭐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이 위암, 대장암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잡아내야 돼요. 즉 우리가 필요한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진짜 질병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하면 안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이 4명 중에 1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피로는 기관과 동반 증상이 아주 중요해서 그것만으로도 의사들은 많은 크루를 잡아서 환자분들한테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이 숨겨져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뭐 CT라든지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검사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근처의 내과를 꼭 방문해서 이런 병들을 내 필요한 게 진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삶이 힘들어서 한 필요가 아니라 진짜 병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질문이 많아지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제 와이프가 제 강의를 항상 보는데 말이 빠르다고 항상 타박을 주는데 오늘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 여유님, 원장님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스트레칭을 할 때 발가락을 모두 오므리는 바위를 할 때만 발가락에 쥐를 나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안 쓰던 동작을 했을 때 그 쥐가 날 수 있어요. 근육이 경직돼서 나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말초신경 쪽에 혈액순환 장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ABI라는 검사가 있어요. 양쪽에 동맥이 피가 잘 통하는지 양쪽을 비교하는 ABI라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나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하지정맥에 대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 스트레칭, 내가 이걸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초로 갈수록 우리가 혈액순환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순아님, 간경화가 중기인데 꼭 간 이식을 해야 되나요? 중기라기보다는 간 이식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게 대상성인지 비대상성인지 회복할 수 있는 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회복될 수 없는 간이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 복수가 차거나 간이 너무 굳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 이식 말고는 회복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나빠지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형간염약을 계속 잘 복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술을 많이 먹어 생긴 경우 술을 끊고 조절하든지 그럼 회복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간 이식을 누군가가 권했다면 그 권위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간 이식을 하더라도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 이식을 한다면 새로 생긴 간에 대해서 좀 더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빠삐꼬님, 47세 여자분이 한 달 반 동안 3, 4kg 정도 감량이 됐대요. 근데 3, 4kg 정도 갑자기 빠졌다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빠졌다면 질환 검사를 한번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방질환 저는 항상 터미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표현은 다르지만 뭐 양방병원이라도 다른 양방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강나영님, 만성질환은 피로도가 높다고 했는데 쉽게 피로해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체력이란 말이 우리가 쉽게 피로하다라는 말 자체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체력이라는 힘으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를 피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진가 보다 피로도가 높다라는 말이 좀 이게 말이 다 꼬였는데 만성질환이 회복됐을 때 피곤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던 사람이 당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하는 수치까지 떨어뜨렸을 때 다시 체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뇨가 걸렸을 때 잘 수행이 못한 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이나 체력을 올리기 위한 충분한 영양 섭취나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결국 우리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잠, 그리고 충분한 잠과 충분한 체력 섭취, 그리고 충분한 운동은 항상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운동량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서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노년내과 교수님이 강의한 것 중에 저도 다른 사람 강의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근육은 1억의 가치가 있다라는데 전 진짜 적극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끝낼게요. 56분인데 방기조절 장애인이 30대 남성인데요. 5, 6년 전 지방간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가끔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걷는데 습관이 돼서 자주 걸었네. 지방간이 사라졌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LT, AS가 정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간 기능이 정상화됐다는 건데요. 그래도 경도 지방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방간은 그냥 초음파로 진단합니다. 초음파를 대보면 바로 지방간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들려서 초음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바로 박기준 장인님이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몸무게가 좀 감소돼야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사실 결국은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간에는 모든 영양분이라든지 독소가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도저히 이 잉여 영양분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 쌓이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다이어트가 지방간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를 다 끝냈는데요. 2달 만에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할 말은 피곤하면 병원에 와라 입니다. 알겠죠? 참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